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23살 마리사라는 여성이 한국에서 벌인 놀라운 도전담인데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자란 딸이 어떻게 한국의 e스포츠 해설자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보수적인 가족들 몰래 말이죠.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는 PC방, 24시간 언제든 배달되는 야식, 그리고 여성이 게임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문화. 마리사에게는 모든 것이 신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가족의 반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큰 반전까지. 과연 마리사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아파트에서 마리사는 부모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23살이 된 딸이 아직도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걱정 섞인 시선들이 그녀를 압박했죠. 마리사의 집안은 전형적인 남미 대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삼촌들까지 모두 축구광이었고, 여성들은 집안일과 요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서 6개월만 어학연수하고 싶어요. 마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내다니 말이죠. 한국? 왜 갑자기 한국이야? 아버지 카를로스가 의아해했습니다. 마리사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한국어가 요즘 인기 있잖아요. K-팝, K-드라마 때문에 통역 일자리도 많아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진실이었습니다. 마리사의 진짜 목표는 서울에 있는 e스포츠 해설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이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게임에 빠져 살았던 마리사는 브라질에서는 여성 게이머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 때문에 자신의 꿈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인터넷으로 본 한국의 e스포츠 문화는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곳이었죠. 어머니 로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아, 너 혼자서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한국어도 못하면서. 마리사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결국 부모님은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매주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한다는 조건이었죠. 마리사는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출국 전날 밤 마리사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께 실망만 안 끼치면 좋을 텐데. 하지만 더 큰 마음 한편으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여성이 밤늦게 PC방에 가는 것조차 눈총을 받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리사는 우선 종로구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어학원 등록은 뒤로 미루고 일단 e스포츠 아카데미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죠.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상담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한국의 게임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마리사는 고시원 근처 24시간 PC방을 발견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PC방은 사람들로 북적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리사는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알바생은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줬습니다. 마리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컴퓨터 성능이 엄청났거든요. 게임 로딩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더 신기한 건 야식 시스템이었어요. PC방 안에서 치킨, 라면, 김밥까지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사는 호기심에 치즈라면을 시켜봤어요. 첫 입을 떠서 먹는 순간 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운맛에 혀가 얼얼했거든요. 옆자리 학생이 웃으면서 우유를 건네줬어요. 처음 드세요? 한국 음식 매워요. 마리사는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e스포츠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게임 잘하면 오히려 인기 많아요. 특히 해설자들 중에 여성분들도 많고요.
그 말을 들은 마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자신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마리사는 PC방을 나왔습니다. 브라질이었다면 이미 거리가 위험해져서 나다닐 수 없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전했어요. 편의점도 열려있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마리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고시원비와 생활비로 가져온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e스포츠 아카데미 등록비까지 생각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리사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자주 가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한국어 기초 가능자. 마리사는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지만 마리사의 게임 실력을 본 후에는 마음을 바꿨어요. 손님들 게임 도와주고 간단한 주문 받는 일이야. 할 수 있겠어? 마리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의 장점은 명확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면서 무제한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야식도 공짜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고시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잠들 수 없었어요. 밤새 일하느라 체력도 금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통해 한국어 실력도 늘고 게임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거든요. 특히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e스포츠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브라질에서 왔구나. 브라질은 축구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게임도 하네. 손님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기심 어린 것이었어요. 마리사는 브라질의 게임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사장님도 마리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성실하다. 한국 알바생들보다 훨씬 책임감 있어. 마리사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며칠에 한 번씩 어지럼증을 느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마리사는 버텼어요.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PC방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e스포츠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학원에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마리사는 자신의 한국 생활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는 모습, 치킨과 라면을 먹는 장면, 새벽 거리를 걷는 영상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추억을 남기려는 목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브라질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마리사,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여자가 밤에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게 맞아? 고기만 먹고 있네. 건강 괜찮니? 특히 이모들의 반응이 가장 거셨습니다. 로사야, 내 딸 좀 봐.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 마리사의 어머니 로사는 매주 영상통화 때마다 걱정을 쏟아냈어요. 딸아, 네가 올린 사진들 봤는데? 정말 괜찮은 거야? 왜 그렇게 말랐니? 마리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야간 아르바이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체중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라질 지역 커뮤니티에서 마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카를로스네 딸이 한국에서 이상하게 살고 있대. 여자가 밤이라면서 게임만 한다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리사는 할머니로부터 긴 메시지를 받았어요. 마리사야, 할머니가 너무 걱정된다.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모두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특히 내 엄마가 매일 울고 있단다. 그 메시지를 읽은 마리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마리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만 쫓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브라질에서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리사는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족들과의 영상통화 시간을 늘리고 자신의 진짜 꿈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e스포츠 해설자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3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마리사에게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PC방에 들어와서는 구석자리를 요청했어요. 다른 손님들과 달리 게임 대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마리사는 음료수를 서비스하면서 슬쩍 화면을 봤어요. 놀랍게도 e스포츠 경기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e스포츠 관련 일을 하세요? 마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남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태수라고 해. 예전에 e스포츠 캐스터 했었어. 지금은 프리랜서로 영상 제작 일하고 있고. 마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자신이 찾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e스포츠 해설자가 되고 싶어요. 마리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권태수는 마리사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브라질에서 왔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e스포츠 해설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마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지만 브라질에서는 여성 게이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권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해설자가 되려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게임에 대한 깊은 이해, 빠른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해볼까? 권태수는 자신의 헤드셋을 마리사에게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e스포츠 경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 경기를 해설해봐. 한국어든 포르투갈어든 상관없어. 마리사는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질 특유의 열정적인 해설 스타일과 한국어가 섞이면서 독특한 매력이 나타났습니다. 오, 이 플레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호나우지뉴의 드리블 같아요. 축구 비유를 섞은 해설이 오히려 신선했어요. 권태수는 감탄했습니다. 너 정말 재능 있다. 목소리도 좋고 경기를 보는 눈도 있어.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체계적으로 배워야 해. 마리사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권태수는 마리사에게 아마추어 리그 해설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무대는 무리야. 작은 대회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쌓아보자. 마리사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첫걸음을 내딛게 된 거니까요. 준비 기간 동안 마리사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집에 와서 e스포츠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어 해설 표현들을 외웠어요. 권태수도 시간 날 때마다 마리사를 지도해줬습니다. 해설자는 관중들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해.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흥미를 유발해야 하지. 첫 해설 당일 마리사는 긴장으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권태수가 격려해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네가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만 전달하면 돼. 대회장에 도착한 마리사는 생각보다 많은 관중들을 보고 놀랐어요. 비록 아마추어 리그였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계 시설이었어요. 와, 브라질이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대회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중계할 수 없었을 텐데. 마리사는 한국의 e스포츠 인프라에 감탄했습니다. 해설이 시작되자 마리사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브라질식 열정적인 해설을 선보였을 때 관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골. 아니 킬. 마치 펠레의 골처럼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경기 후 관중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이네. 정말 흥미진진했어. 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너무 시끄럽다. 이게 해설이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동시에 나왔어요. 마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권태수는 마리사를 위로했습니다. 첫 해설치고는 정말 잘했어. 호불호가 갈린다는 건 개성이 있다는 뜻이야.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너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면 돼. 마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로사는 매주 영상통화 때마다 마리사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딸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한국어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니? 마리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6개월 약속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e스포츠 해설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마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e스포츠 해설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 가족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아버지 카를로스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e스포츠가 뭔데? 게임 말하는 거야? 마리사는 최대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e스포츠는 전자스포츠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한국은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죠. 해설자는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로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아, 우리를 속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니? 마리사는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할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임이 무슨 직업이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삼촌들도 하나둘씩 화면에 나타나서 마리사를 질책했어요. 카를로스, 내가 딸 교육을 잘못했어.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어떡해. 가장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로사는 울면서 말했어요. 마리사,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거니?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마리사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전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1달 안에 집으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 가족과의 갈등 후 마리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권태수와의 연습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마리사에게 권태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국 아마추어 리그 결승전이 있어. 메인 해설자가 갑자기 못하게 되어서 대타를 찾고 있거든. 어때? 해볼 수 있겠어? 마리사는 깜짝 놀랐어요. 결승전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큰 행사였거든요. 정말요? 저 같은 신입이 그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권태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험한 도박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권태수가 잠시 멈춘 후 말을 이었어요. 내 가족들을 초청해보는 건 어때? 마리사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한국까지 올 리도 없고 설령 온다 해도 이해해줄 거라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권태수는 설득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나을 거야. 네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마리사는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었지만 마리사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부모님,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직접 보신 후에 판단해 주세요. 놀랍게도 어머니 로사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너무 몰라줬나 보구나.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한번 보러 가자. 아버지 카를로스도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결승전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부모님을 본 마리사는 울컥했습니다. 5개월 만에 보는 가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많이 야윈 딸을 보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딸아, 고생 많이 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부모님은 규모에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거대한 스크린, 프로 방송 장비들. 이게 다 게임 때문이야?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마리사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의 e스포츠는 이렇게 큰 산업이에요. 해설이 시작되자 마리사는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해설했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브라질식 축구 해설의 열정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골라소.
아니킬라소. 이 플레이는 정말 예술입니다. 관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새로운 스타일이다. 정말 재미있네. 온라인 채팅창도 마리사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어머니 로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몰랐구나. 네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카를로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게 네가 꿈꾸던 일이었구나.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마리사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마리사의 꿈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 건강 챙기면서 하고 정기적으로 연락하기. 마리사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마리사는 정식 e스포츠 해설자로 데뷔했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에서 성공한 브라질 여성 해설자로 소개되었어요. 가족들은 이제 마리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리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다. 현재 마리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 e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해설 스타일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브라질과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의 핑계로 시작된 여행이 인생을 바꾼 도전이 되었던 거죠. 일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예카테린부르크에 얼어붙은 도로 위 타티아나의 인생이 바뀐 그 순간처럼 말이죠.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29세 러시아 여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의족을 신고 일어선 그녀는 인스타그램 스타가 되었고 러시아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은 타티아나. 그녀는 진실과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존엄을 찾아 떠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여정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018년 겨울 예카테린부르크의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타티아나의 인생이 바뀌었지요. 출근길 평소와 다름없던 그날 아침. 타티아나는 회사로 향하던 중 큰 트럭이 미끄러지며 그녀의 차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사고 직후 타티아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특히 오른쪽 다리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말에 타티아나의 부모님은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그리고 기적 같은 깨어남이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제 몸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타티아나가 회상합니다. 수많은 관과 기계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9살, 한창 꿈을 펼쳐나가던 나이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타티아나의 회복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리치료는 매일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간혹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타티아나의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가 숨어 있었지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면 그 기적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타티아나는 의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족을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묘했죠. 낯설고 무겁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의족을 신고 일어섰을 때 타티아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게 제 목표였어요. 타티아나는 끈기 있게 재활에 임했습니다. 처음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지만 점차 그녀는 의족과 함께하는 삶에 적응해 갔어요. 그렇게 타티아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것이죠.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을까? 타티아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보다 당당히 드러내기로 결심했죠. 타티아나는 의족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 공유였지만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당당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어 있더군요. 믿기지 않았어요. 타티아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장애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요. 문신과 화려한 메이크업, 독특한 패션 스타일은 그녀만의 상징이 되었어요. 러시아 보그 매거진에서 그녀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타티아나는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패션 매거진의 모델이 되는 것은 어릴 적 꿈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이후에는 그런 꿈을 모두 접었죠. 그러나 운명은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타티아나의 표지 화보는 러시아 패션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왔어요. 이후 아디다스, 퓨마 등 유명 브랜드들이 그녀에게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타티아나는 장애인 모델로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지요. 그녀의 화보와 광고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이유는 단순히 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타티아나의 활동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러시아 사회에서 그녀의 거침없는 발언과 과감한 행보는 종종 논란을 일으켰죠. 장애인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어요. 제가 그런 편견을 깨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타티아나는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타티아나는 러시아 패션계의 이단아로 떠올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고 그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타티아나의 이 말은 그녀의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언이 되었지요. 2022년 2월 24일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죠. 모스크바에서의 평온했던 아침, 타티아나는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나라가 이웃 국가를 침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타티아나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전쟁은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도 급격히 바꿔놓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죠. 타티아나의 활동에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와 협업하던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고 광고 계약은 하나둘 취소되었어요. 침묵하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타티아나는 소셜미디어에 반전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평화를 촉구하고 전쟁의 잔혹함을 비판하는 그녀의 게시물은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엄격히 단속했죠. 가짜뉴스 유포죄로 최대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고 수많은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타티아나의 용기 있는 발언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그녀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내 남아있던 브랜드들도 그녀와의 계약을 중단했고 일부 팔로워들은 그녀를 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했죠. 그녀가 출연 예정이었던 TV 프로그램은 갑자기 취소되었고 패션쇼 초청도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타티아나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충격과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도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계정은 유해 콘텐츠 경고 표시가 붙었고 도달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타티아나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을 때 침묵한다면 제 양심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타티아나는 자신의 미래를 고민해야 했어요.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들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타티아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 내 의료 시스템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수입 의약품이 부족해졌고 필수 의료 장비의 공급도 끊겼죠.
타티아나 자신도 이 상황의 직접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녀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진통제와 항염증제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은 약국을 돌아다니며 기본적인 약품을 찾아 헤맸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구하지 못해 절망에 빠졌죠. 타티아나는 이런 현실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알렸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동시에 당국의 주목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타티아나는 경고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는 그녀에게 더 이상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위협했죠. 하지만 타티아나가 알리는 것은 거짓이 아닌 그녀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타티아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믿었죠. 진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타티아나의 계정은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고 그녀의 활동은 더욱 제한되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제발 조용히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타티아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원이 끊긴 그녀는 저축을 사용해 생활했고 심리적 압박감은 날로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죠. 이런 타티아나의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조용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타티아나의 의족은 그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맞춤 제작된 고급 의족은 그녀가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후 그녀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족의 무릎 관절이 고장났지만 더 이상 수리나 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의족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조정해야 하죠. 타티아나는 설명합니다. 전쟁 전에 그녀는 새 의족을 주문했지만 국제 제재로 인해 배송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고장난 의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장난 의족을 사용하는 것은 타티아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자세는 점점 나빠졌죠.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악화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탈장과 골반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지통이라는 절단된 사지에서 느껴지는 환상 통증은 그녀를 괴롭혔죠. 존재하지 않는 다리에서 오는 통증,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고 통증 관리를 위한 약물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상태였습니다. 타티아나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재활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녀의 주치의는 해외로 떠났죠. 더 이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타티아나는 고백합니다. 그녀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의족 전문가들과 연락을 취했고 러시아 내에서 부품을 구할 방법을 모색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의족은 독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호환되는 부품을 러시아에서 찾기란 불가능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타티아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러시아에 남아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견디거나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것. 저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티아나는 우연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타티아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타티아나에게 그곳은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를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부모님께 이별을 고하는 일이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22년 여름, 타티아나는 비밀리에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출국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계획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죠. 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요. 타티아나가 선택한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친숙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과 장애인 복지에 기대를 걸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특히 보조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출국 당일 타티아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공항에서의 검색과 질문들, 모든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항공권을 살 때부터 불안했어요. 혹시 제 이름이 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다행히 타티아나는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까지의 긴 비행 동안 타티아나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를 사랑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조국을 떠난다는 건 마음 한구석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떠나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타티아나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타티아나는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반대자로서 자신이 받은 위협과 압박, 그리고 의료적 필요성을 설명했죠. 난민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길었지만 타티아나는 끈기 있게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설명하는 것은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죠. 불확실성 속에서도 타티아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러시아에서의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타티아나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번화한 거리,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타티아나에게 이 모든 것은 새롭고 신기했죠. 서울은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죠.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문자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했고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어요. 타티아나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안전함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죠. 그녀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했습니다.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타티아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재활병원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의족을 맞출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의사와 기술자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제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새 의족을 착용했을 때 타티아나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고장난 의족으로 인해 겪었던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죠. 마치 새로운 다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다시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타티아나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그녀는 점점 이곳에 정착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낯선 외국인임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활동도 조금씩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일상과 경험을 공유했어요. 타티아나의 모험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놀랍게도 한국의 패션 업계에서도 타티아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가 그녀에게 협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죠.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타티아나는 한국판 보그 매거진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스토리와 이국적인 매력은 한국 독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메시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던 거죠. 서울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타티아나는 비로소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 여정이기도 했죠. 서울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러시아를 사랑해요. 하지만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에 오고 싶었어요. 타티아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자유를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녀에게 그런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타티아나의 한국 생활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일궈냈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예요. 배울수록 더 매력적입니다. 타티아나는 장애인 인권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목소리는 한국 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켰죠. 장애는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의 한 형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메시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델 활동과 함께 타티아나는 강연자로서의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력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모두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련 이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에요. 타티아나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정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제가 항상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는 이제 희망과 영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타티아나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공유했어요. 제 계정이 더 이상 정치적 발언의 장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타티아나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아파하곤 하죠.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이런 감정도 자신의 선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티아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진실, 그리고 존엄성을 찾아 떠난 한 인간의 용기 있는 여정이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실과 자유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타티아나는 그 질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것들을 발견했어요. 자유, 존중, 그리고 새로운 시작. 타티아나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진정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